지금부터 G3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안철수 대선 후보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조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 어느덧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차가운 날씨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분주한 나날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는 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안철수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내빈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중을 향해 인사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김영규 정책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핀테크 산업협회 권영탁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목영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디지털경제연합 사무국으로 수고해 주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께서 디지털경제연합을 대표하여 환영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연합 사무국을 맡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서 디지털 경제와 산업에 대한 높은 기대 그리고 관심이 느껴집니다. 아울러 뜻깊은 오늘 행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영사를 제가 읽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G3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안철수 후보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초청에 응해 주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영상을 통해 참여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디지털 경제연합은 쇼핑, 벤처, 게임, 포털, 핀테크, 콘텐츠, 온라인 광고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ICT 분야를 대표하는 7개 협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약 2만여 개 기업과 166만 명의 디지털 산업 종사자가 저희 디지털 경제연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 닷을 올린 스타트업부터 시가총액 수십조의 기업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의 척도,
글로벌 패권의 선행 지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세계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 디지털 전환 선도국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국인 일본이 16위, 중국이 41위인 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높은 디지털 인프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플랫폼 강자인 미국과 중국 기업의 플랫폼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토종 플랫폼의 존재는 중소상인의 생계유지와 청년들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IT 대표 기업의 통신 판매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소상공인 약 208만 명이 연간 33조 원의 매출이 증대를 가져왔고 약 13조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 사업자 71.2%가 플랫폼 이용 전에 비해 매출이 증가했으며 일자리 관련해서도 플랫폼 노동자 수는 현재 전체 취업자 수의 8.5%인 22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K-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되어 K-팝, K-드라마, K-게임, K-웹툰 등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국가가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즉 디지털 경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장이 열렸고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세계 디지털 강국 G3로 올라설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총각을 다퉈야 할 중요한 시기에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역량과 잠재력만 가지고 더 높이 비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국가 비전을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산업과 구분되는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혁신의 속도는 계속 더뎌질 것이 우려됩니다. 오늘 대통령 후보 간담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바람직한 구성과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저희 업계의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강국 G3를 거듭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변혁의 시기가 될 것이고 차기 정부 지도자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따라 결과물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성장의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바탕에서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업의 꿈을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현재의 과잉 중복 규제를 없애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정책 제안서는 디지털 경제연합의 2만여 개 기업 160만 종사자들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새로운 미래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라는 제목의 디지털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후보님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해안과 경륜, 그리고 저희 디지털 경제연합의 제안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한 발짝 다가서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저희 디지털 경제연합은 디지털 기술 혁명이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 따뜻한 디지털 경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G3 디지털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안철수 후보 정책간담회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많은 분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IT 분야에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 1988년에 국내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 그때 지금의 V3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34년 동안 계속 수명을 유지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7년간 의사로서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람으로서 7년간 살았고, 그 후에 안랩이라는 벤처기업 창업에서 10년간, 그 이후에는 또 안랩의 이사회 의장이자 또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7년간 그러니까 총 24년 정도를 IT 업계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2012년에 정치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10년 차입니다만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제가 미처 현장에 있지를 않아서 조금 떨어져서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대도 오늘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만 하면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대선 후보들은 감사합니다. 왜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약속을 안 지키나? 저는 정치하기 전에는 그게 참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정치권에 와보고 알았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는가? 그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머릿속에 중요한 우선순위나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선에 출마한 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이 주는 디지털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선되면 다른 전문가들이 써준 디지털 공약은 머릿속에 없죠.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즉, 원래 과학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 아무리 과학 공약을 발표해봤자 당선된 이후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발전되지 않게 마련이고,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은 아무리 디지털 공약을 이야기를 해봤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디지털 업계에 거의 영향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전문가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왜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런 게 정치권에서 있습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 때 군 출신의 대통령이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전적으로 경제 분야 또는 과학 기술 분야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고 모르면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20세기가 아닙니다. 2000년하고도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1세기가 4분의 1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릴 수 있을 만한 머리를 지도자가 가져야 됩니다. 각 분야마다 이제는 굉장히 발전을 해서 원전 분야 하나만 하더라도 탈원전 전문가가 있고 소형 모듈형 원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른 방향의 전문가들이 한 분야에 있는데 어떤 전문가의 머리를 빌릴 것인가는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전 세계의 이 기술 발전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제대로 그 시대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뒤지게 마련이죠. 21세기 들어서 가장 이렇게 부각된 발전된 나라 두 나라만 꼽으면 어디입니까? 중국과 독일일 겁니다. 미국은 계속 세계 1위를 달렸는데 중국도 21세기에 급격하게 부상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21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아직 통일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경제가 어려웠는데 메르켈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이제는 EU 중에 1위 국가가 된 거죠. 그 두 분의 특징이, 시진핑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이고 메르켈은 물리학 박사입니다. 둘 다 이과형 지도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데 그분들은 관심을 집중시킨 겁니다. 그게 나라를 굉장히 많이 바꾸었죠. 그래서 이제는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릴까 하는 정도의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대한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급속하게 다가와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아마 우리나라의 운명을 굉장히 크게 바꿀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국가 지도자가 전선의 맨 앞에서 지휘관 노릇, 사령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뭐 남중국해에서 군사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역에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외교부 고위 관리를 만났을 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미국의 인류 대학의 공학 박사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왜 공학 박사가 필요한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 말씀이 지금 자기도 이런 건 처음 본답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 외국에 협의를 하러 가면 주제가 전부 과학기술이라는 겁니다. 백신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어떻게 할 건데,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과학기술과 외교와 경제와 안보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분야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자기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서론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본론에 대해서는 뭐 제 시간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님이셨습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경제연합 공약 제안서 전달식 및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디지털경제연합 회장단을 대표하여 박성호 회장님께서 안철수 후보님께 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참석자 전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사진 찍으시는 모든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모습에 저 역시도 기분이 좋습니다. 훗날 이 사진이 향후에 멋진 결과로 남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정책 간담회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님의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와 디지털 경제 연합 회장단의 정책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님의 디지털 경제 공약, 새로운 미래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모든 분들이 아마 실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아마도 5년 후에는 다가올 줄 알았던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20년 주기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는 198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중화공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같은 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거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벤처기업 붐을 일으켜서 그걸로 또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그렇게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이번 정부, 이번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먹고 살아야 될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지금 이 바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하는 국가를 만드는 일, 직업이 줄어든다고들 걱정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많이 정부가 잘 만들어주는 기반을 닦는 일, 이런 것들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5 공약입니다. 숫자로 5죠. 그게 무슨 공약이냐? 한마디로 세계 1위의 과학기술 5개만 확보하면,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5개의 1등 과학기술, 5개의 삼성전자급의 대기업, 그러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그래서 5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가 그게 가능할지를 또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려면 우선은 우리가 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30년 이상 계속 1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작을 때는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지만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초격차를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초격차 과학기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분야들 중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과 많이 떨어진 분야는 지금 투자해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세계 1위 그룹에 속해 있지만 아직 초격차 1등까지는 가지 못한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분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분야, 그 다음에 2차 전지 분야, 원전, 그리고 수소 산업, 또한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격차 과학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건데요. 그 밑바탕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제대로 이 정말 디지털 경제 환경이 받쳐주지를 않으면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이 시대의 인프라다. 그 인프라가 없으면 그 위에 뭘 쌓아 올릴 수가 없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공약을 만든 거를 시행하려고 해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대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산업계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10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정도 중에서 5가지는 정부 조직이나 정부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 5개, 나머지 5개는 이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반 인프라를 만들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각 부처마다 R&D를 따로따로 하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처마다 벽이 있어서 융합 연구가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제대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을 해서 거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정부 부처에 그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저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청와대 내에도 대통령께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보좌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도 수석 비서관급으로 올려서 그 직책에 맞는 역할들을 주어야 한다.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 한국 경제라는 수레를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다면 지금부터는 이 한국 경제라는 수레를 정부는 뒤에서 밀어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그냥 앞에서 계속 끄는 식으로만 20세기식으로만 하다가는 기업들이 민간이 창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도전할 수도 없고 결국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사실 국가 데이터 공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중요성 이야기는 합니다만 가장 기반이 데이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기본 데이터는
민간 데이터 이전에 정부 데이터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세밀한 지도 정보라든지,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토양에 대해서 인공위성에서 분석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인구 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민간 데이터가 얹어져야지 이것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같으면 오바마 정부 1기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은 그 안보와 관련이 없는 거의 모든 정부 데이터는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데이터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다 불투명하게 보이고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불신사회가 되고, 그래서 거래 비용만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도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데이터가 공개되면은 혹시나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언제죠? 2019년, 2년 전에 제가 에스토니아를 갔습니다. 에스토니아 여러 번 갔어요. 에스토니아 가서 보니까 그 블록체인이 정부 시스템의 인프라가 다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뭐 위변조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 CIO가 있었습니다. 회사에나 CIO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나라에 이런 IT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CIO가 차관급으로 그렇게 그 뭡니까 경제과학기술부, 거기는 경제부하고 과학기술이 합쳐져서 하나의 부처가 되더라고요. 그 나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IT 기술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유럽 최고의 IT 강국이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인구 1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수원시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지금 소련에서 독립된 지 30년 만에 놀랍게 성장했죠. 근데 거기 이제 CIO를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먼저 제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시도하면은 실패 가능성이 꽤 있는데 정부 시스템에다가 바로 신기술을 적용하는 게 위험이 크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실패할 수 있대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 자기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처음 시도가 성공하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되고, 이제 그것의 작업을 수행한 나라들이 수출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보려고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답니다. 그래서 다 보고 나서 도입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답니다. 너무 투명해지니까 겁이 나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나라는 이걸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부 데이터 공개의 하나의 일환이죠. 정부 데이터 공개. 정부 데이터 공개가 되어야 일단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정부를 믿게 되면 그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데이터 산업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돼서 다시 인공지능 산업도 발전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정부 데이터 공개. 아무도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규제에 대해, 규제란 거는 뭐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세계 100대 스타트업 랭킹이 나왔었죠. 거의 대부분 유니콘, $1빌리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고, 상위 몇 개는 데카콘입니다. $10빌리언 정도 가치를 지닌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 100개 중에 40개가 국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제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경제 10대 대국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을 해서 유니콘이 만들어질 정도의 그런 업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아예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개 중에 10개는 아예 사업을 못 하고 나머지 30개는 규제 때문에 제한적인 영업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이제는 우리의 목을 조르고 여기 계신 여러 업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총리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처를 만들어서 제대로 정부 전체를 감시를 하고 계속 규제 영향평가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규제를 없애야 되는 거고요.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개정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누더기가 됩니다. 개정안. 그래서 차라리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같은 분야는 묶고 그 다음에 규제들을 파지티브 규제들입니다. 대부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어떤 것도 해도 좋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이러면은 언뜻 인상은 좋지 않지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그거는 바람직하고 우리가 가야 된 그런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바꾸는 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정부 자체가 사실 제대로 전자정부가 돼야 됩니다. 전자정부 쪽에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약간 좀 쓴소리를 한다면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전자정부라고 부르기보다는 전산화 정부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IT는 툴이죠. 이 툴을 이용해서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고 조직 개편을 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기관으로 변형하는 하나의 툴로 쓰는 게